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18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은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는 까다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땡큐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힘들긴 하지만 까다롭다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하순을 눈앞에 두고 2월 초순, 중순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미쓰리가 전망했던 대로 증시 더럽게 까다롭네라고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2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다우지수가 0.39% 상승, S&P 500이 0.28% 하락, 나스닥이 0.58%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는 연준의 긴축 우려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끝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두 개였는데요. 1월 수입 물가 지수 전월 대비 0.2% 감소했고요. 7개월째 하락 중입니다. 1월 경기 선행 지수는요. 전월 대비 0.3% 감소하면서 무려 11개월째 하락 중이고 전문가들은 11개월째 하락 중인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다면 이놈의 경제 지표들이 얼마까지 더 하락세를 보여야지만 그때 가서 지금부터 아니면 지금이 경기 둔화요, 경기 침체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경기 둔화고요. 그냥 지금이 경기 침체입니다. 단지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고용지표만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1월 달에 아마존,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꽤 큰 규모로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은데 왜 감원을 할까요? 즉,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경기 둔화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경기 침체 구간에 돌입했다. 단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라는 녀석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지 미국 경제 자체는 경기 둔화 혹은 침체에 지금 늪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썸네일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2023년도 투표권이 없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목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이전 회의에서 50bp 인상의 강력한 근거를 봤다. 향후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이전 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 인상을 지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마치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확실시하게끔 생각하게끔 만드는 발언이지만 정말 웃긴 얘기는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 25bp 금리 인상은요. 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전 회의, 그러니까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 인상을 지지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즉, 투표권이 없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50bp 인상 발언을 함으로써 주식시장이 3대 지수가 목요일 날 1%대 하락을 했죠. 자, 그들이 지금 노리는 건 뭐다? 주식시장이 뜨겁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날은요.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있었는데 25bp 금리 인상이 경제 지표에 대응할 유연성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투표권이 있느냐? 올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년에 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FOMC 회의는요. 모두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명이 모두 회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12명만 기준금리 결정하는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2인자들인 7명의 연준 이사들은 해마다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12표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표 빼고 연준 이사 7명 표를 빼면 총 4표가 남죠. 그 4표를 1년씩 각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게 되고요. 올해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투표권을 받게 되고요. 내년에 이제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역시 투표권이 없는 2명의 연방은행 총재가 50bp 금리 인상을 얘기했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는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가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요, 표가 있네 없네 이거를 꼼꼼히 따지지 않죠. 그래서 제 생각은 2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는 전일 투표권이 없는 2명의 연방은행 총재가 50bp 금리 인상을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다 없다를 생각하지 말고 전일에는 연준이사 2명이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했는데 이날은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25bp 금리 인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뭔가 균형감을 맞춰준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연준의 목표치 2%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갈 길이 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3월달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요, 표를 해마다 갖게 됩니다. 즉, 진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 금리 인상 폭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죠.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폭이 덜 나오고 생산자 물가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고 이러면은 당장 그 누군가는 3월달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5월달, 6월달, 즉 2023년 상반기 25bp씩 계속 금리 인상 할지도 몰라요라는 의견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튕겨져 나간 침이 마르기도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올해 금리 인상 3월달, 5월달, 6월까지 25bp씩 금리 인상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좀 건방진 얘기로 너무 뻔히 보이는 것 같아, 얘네들이. 자,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어떤 그 생리를 잘 말씀드리면서 뭐 어떤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펀드 판매가 활발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제 바뀐다. 전문가 의견들이 바뀔 텐데 분명히 2,800포인트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베어링 자산운용 신광선 주식운영본부 선임가치 본부장이 올해 2,800선 가능하고 내년에 3,000선까지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었다라고 했는데 이날은요,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올해 계단식으로 상승해서 연말에 2,800포인트 간다라고 합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전문가들이 의견을 바꿀지,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바꾸는 의견의 코스피 밴드를 얼마로 제시할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돈다방 미스리를 들으시면서 이미 이제 그들을 손바닥 위에 놓고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사실 3월달 금리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달 2월 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표, 분명히 미쓰리는 둔화폭이 적을 것이다. 뭐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건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작년에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했기 때문에 대신 둔화폭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월달 주식시장이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2월달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경제 지표들을 이제 체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월 첫 번째 주에 2월달 고용 지표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2월 초에 발표한 1월달 고용 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51만 명은요, 좀 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시적일 것이다. 뭔가 이렇게 뭐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3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될 예정인 2월 달 고용 지표는 분명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51만 명보다 적을 거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평균보다도 훨씬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주택지표는요, 방향성을 확확 바꾸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그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월 중순까지는 고용지표 좋았고, 소비자 물가지표가 덜 둔화됐느니, 생산자 물가지수가 좋았느니 하면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이날 같은 경우도 수입 물가 혹은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당장 11개월째 하락 중인 모습을 보면서 경기 침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 주택 지표 같은 거 보면서 주택 지표가 안 좋네. 그렇다면 금리 인상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들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3월 초에 발표하는 2월달 고용지표 만약에 부진하게 나온다면, 그리고 이번 달에 발표한 1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는 둔화폭이 전년 동월 대비 0.1%밖에 둔화되지 않았지만 다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2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폭이 다시 꽤 큰 폭으로 나타난다면, 굳이 3월 하순 초입에 3월 21일부터 3월 22일 날 진행되는 3월달 회의에 굳이 25bp 금리 인상을 또 할까? 그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연준이 자신 있게 25bp 금리 인상할 수 있게 놔둘까라는 것이 여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제 분명히 그 사이에서 미국이 경제 지표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중국 혹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 당장 대한민국, 이런 신흥국과 선진국의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들이 금리 인상을 못하게 막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3월 달에 금리 인상 25bp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50bp는 불가능합니다. 50bp는 금리 인상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한다면 25bp. 그런데 저는 금리 인상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그 3월 중순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뉴욕 증시 분위기, 즉 연준 위원들이 뉴욕 증시가 뜨거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장에다가 쏟아놓는 이름의 독설 때문에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이렇게 간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쎄하죠. 당장 어떤 시사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핵폭탄이 떨어졌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더니 생산자 물가지표가 좋게 나와서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좆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과한 거고, 제가 그래서 시사방송 하시는 분들이 경제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하거나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또 꼼꼼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전략은 내일 방송에서 다시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현재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얼마 전까지 펀드 판매 활발해졌죠. 당장 벌써 국내 물론 굵직굵직한 대형 투자 증권은 아니지만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든가 베어링 자산운용 같은 곳에 이 주요 전문가들이 2800포인트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만 너무 2800포인트를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작년에 여러분 2022년 코스피 3000포인트 꿈도 꾸지 마시고요. 코스피 저점이 2250포인트 정도 됩니다라고 예상해 드리면서 제시했던 근거가 뭐냐면 코로나를 딱 빼버리면 코로나를 없애버리면 대한민국 2022년 적정 주가가 2250에서 2300포인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2000을 깨고 1459포인트인가요? 1500 하여튼 그때까지 확 빠졌다가 막 돈 풀고 제로금리 만들면서 그 유동성이 확 몸집을 불려서 3000을 넘겨버리고 전문가들은 3700을 외쳤습니다만 그렇게 3000의 맛을 봤습니다만 2800포인트가요. 그렇게 가벼운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작년 9월 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 9월 달에 김진태 사태 터졌을 때 전문가들이 다 2000 깨진다고 했어요. 거의. 1970, 2000 붕괴되고 1000도 깨질 수 있다라고 막 어마어마한 공포를 투자자들한테 줬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코스피 2000포인트는 쉽게 깨질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굉장히 견고하게 다져진 포인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깨긴 하지만 바로 회복하고 더 갔죠. 그런데 그런 코로나 같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2000포인트는요, 쉽게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3000포인트는요, 너무 쉽게 갔고 2800포인트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현 수준으로는요, 굉장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지금 전일 코스피가 2451포인트로 끝났는데 그럼 2800이면 그냥 한 350에서 한 400포인트 정도 위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식이 여러분 위로만 갑니까? 아래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로 400포인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아래로 200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문가들이 정말 시건방지게 2800포인트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미쓰리가 올해 진짜 시황을 잘 보겠구나. 진짜 주식 매매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시장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1월 25일 날 조달인 그 호가 때문에 주식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지수라든가 이런 방향성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신호가 나타나면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하튼 제가 방송을 사실 이게 지금 세 번째 녹음인데요. 20분을 넘겼더니 파일이 크다고 안 올라가서 다시 녹음을 하는 건데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일 다음 주 증시 전망 정리해 드리면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